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핵심 요약 정리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과목이 들어가죠. 사회복지 실천론. 그러고서 이제 2교시 첫 번째 과목입니다. 2교시 첫 번째 과목으로 사회복지 실천론 오늘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과목 동영상 강의 수로는 2-1-1강이죠. 우리 이제 저번 시간까지 사회복지 조사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나갔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부터는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보다는 암기하는 부분이 좀 더 많습니다. 암기하는 내용이 요약을 정리해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 많죠. 그렇다고 뭐 전혀 이해를 안 하고 가면은 여러분들 그만큼 암기하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면서 암기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가다 우리 이제 그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우리 후배님들 중에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통 이제 40 넘어서부터는 암기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이 선배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돌에 새긴다라는 느낌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알겠죠? 돌에 새긴다라는 느낌으로 반복하면 언젠가는 돌에 새겨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예? 예.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뭐 이 선배도 되잖아요. 뭐 내일 모레 환갑인 사람도 다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제 밑으로는 다 뭐 아주 쨍쨍합니다.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 사회복지 실천의 토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원칙과 목적과 기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개념부터 나오는데 이 선배가 이제 동영상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복지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복지라는 거. 복지라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잘 사는 거.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가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또 부자가 있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사는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게 나을까?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나을까? 그렇죠. 못 사는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잖아. 그렇죠? 도와줘서 역량 강하고 그래서 힘을 길어서 좀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실천이에요. 사회복지 실천. 그럼 여러분들 혼자 약자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나서야 돼? 누군가가 나서야 돼.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누구? 사회복지사. 알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누구?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약자의 역량을 강화해서 잘 살게 하는 것. 알겠죠? 자, 이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고요. 이 클라이언트에는 뭐 개인, 가족, 지역사회 모두가 포함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디가 에서 중점적으로 시험 나온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골고루 다 나옵니다. 알았죠? 개념이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원칙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번씩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이게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이 몇 가지가 됩니까? 7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만 이 선배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시험에 나왔던 것만 이 선배가 정리한 거예요. 제일 먼저 개별화, 그리고 의도적 감정 표현,
세 번째가 통제된 정서적 관여, 그리고 수용, 그리고 비심판적 태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이거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아시겠죠? 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개별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맞춤 서비스. 클라이언트에 대한 맞춤 서비스. 자, 그리고 의도적 감정 표현. 그러니까 절대 감정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자기 본성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의도적인 감정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서, 통제된 정서 관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정서에 그렇게 관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바되는 본능적인 어떤 정서적 관여는 안 됩니다. 통제된 상태에서 이 정서적 관여.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수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심판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장에 보면은 딱 나옵니다. 나 암기 안 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장에서 있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시면 10번 이상 반복하시면 시험장 딱 해서 문제 나오면 있죠? 딱 떠올라요. 알겠죠? 이 선배 안 떠오르는데요. 할 수 없죠. 그거는 여러분들 그때 되면 그렇게 되면 뭐 조상 탓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 선배 탓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적법입니다. 자, 목적은 전미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말하는 목적과 핑커스와 미니안이 아니라 미나안인데 미나안의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개인과 사회 환경에 통합적 특성을 갖는 이중적 초점을 갖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통합적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전미사회복지사 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조직이 또는 사회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개입을 하는 것. 이걸 당연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전미사회복지사 협회고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개인과 사회 간의 유익한 상호작용. 알겠죠? 사회작용을 촉진하고 회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떤 사회나 지역사회 또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식이 전미사회복지사 협회고요. 반면에 핑커스와 미나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알았죠? 개인이 역량을 강화시켜서 개인 스스로 해결합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전미사회복지사협회와 핑커스와 미나안은 다릅니다. 개인과 사회 환경, 서로 상호 조화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면에 핑커스나 미나안은 개인 스스로 문제, 역량을 강화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실천,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클라이언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핑커스와 미나안은. 자,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전미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경우는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돕는다. 당연하시겠죠. 그렇죠. 조직이나 지역사회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핑커스와 미나안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이 개인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개인이 어떤 요구가 있으면 조직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인데 조직이 돕는 것 반면에 핑커스와 미나안은 조직이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안 돕니다. 알았죠?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주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요. 그럼 원칙, 개념, 원칙, 목적, 기능 다 됐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유무법입니다. 간단합니다. 직접 개입하는 것.
직접 개입하는 건 직접적 실천. 대면 유무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 상담을 하거나, 집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클라이언트의 교육 훈련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거를 직접적 실천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또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나와요. 구분하는 문제가. 구분만 할 줄 압니다. 반면에 간접적 개입, 이거는 환경에 개입하는 거예요. 환경에. 그러니까 지역사회 공청회를 개최한다거나, 무슨 개발하고, 무엇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을 홍보한다거나, 무슨 모금 활동을 하거나, 개인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개인이 아니라, 그 주변 환경에 개입하는 것을 간접적 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 유무에 의해서 직접적 실천과 간접적 실천이 있다. 잘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입 수준에 따라서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이거 미시, 중시, 거시는 아시겠죠? 그렇죠? 개인이나 가족, 에게 개입하는 걸 미시적. 그리고요, 방문한다거나 상담하거나 교육 훈련하는 거. 반면에 집단이나 조직, 내지는 무슨 협의체라고 시험 문제 간혹 나옵니다. 이런데, 이런 거는 중시적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거시적은 지역, 사회, 국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무슨 정책 개발, 자원 개발, 정책 토론회, 제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거시적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입 수준도 여러분 구분할 줄 알면 되고요. 이것도 구분하면 됩니다. 다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선은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이 되는 것은 몇 가지가 나옵니까? 5가지입니다. 인도주의, 사회진화론, 개인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 제일 먼저 인도주의 보도록 합니다. 인도주의는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당위성. 당위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그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당연한 것이다. 이타정신이라고 하죠. 이타정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이 인도주의입니다. 됐죠? 됐고요. 자, 그리고 사회진화론입니다. 여기서 사회진화론이 왜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데, 진화론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적자생존이죠. 적자생존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적자생존이잖아.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과 또 어떠한 사람?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틀을 만드는 거야. 환경을 만드는 거야. 제가 환경에 만들어가지고 그 환경, 그 틀 속에 따라가는 사람,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뭐하고?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는 형태. 이거를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왜 적자생존 나왔는지. 그래서 도울 가치 있는 빈자만 원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도울 사람만 도와주는 거. 그 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 부자들, 강한 자들이 만들고요.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자, 개인주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개인의 문제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딱 봤을 때 완전히 저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 아주 최극빈자들이 있죠. 최극빈자들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서비스만 합니다. 최소한은 최소한의 어떤 수혜 자격만 내세우면서 아주 그러신 분들만 도와주는 것을 개인주의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가난도 누구 문제야? 개인 문제야. 스스로 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아주 가난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러신 분들, 혼자 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노약자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도와주자는 얘기야. 그런 분들만.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수혜자만 도와주는 것, 이것을 개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원주의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양한 계층과 문제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민주주의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제공자와 수혜자가 동등한 거야. 아까 앞에서 본 것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과 또 부자인 사람을 나누었죠. 빈부격차 아니면은 강자, 약자 나뉘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 알겠죠? 동등한 사회로 바라보는 거. 또 수혜자가 뭐 또 합니까, 여러분들? 정책 결정도 하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거,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빈곤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수혜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자인자가 똑같으니까 빈곤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어떤 거야? 가난한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인 사람이 문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모두 함께 지고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사회복지 실천의 토대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2장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영상 강의 2-1-3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서구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1번이 전문직 사회복지 실천 이전 나오고요. 두 번째가 전문직 사회복지 실천이 출현 나옵니다. 전문직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님 이런 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전문직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른 일 안 하고 한 분야에만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이제 거기 2번 가로 2번에 출연했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일 안 하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곳에 전념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아니면 직종이나 뭐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전문직이라는 개념과 이제 전문직이 사회복지 분야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정리해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둘 때 있죠. 여러분들 출연기 나옵니다. 출연기 다음에 뭐로 이어지죠? 그렇죠. 성장기. 성장기 이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화기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통합기, 그리고 이제 발전기, 그리고 이제 확장기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 여러분들 공부해 두실 때 순서대로 기억해 두세요.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출연기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 전문 단체나 사회복지에 전념하는 전문 단체들이 등장했거나 전문적인 직업군이 등장했거나 이렇게 출연기 그리고 성장기, 분화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라는 거 꼭 이 선배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화기까지 출연기, 성장기, 분화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새로 정리해 둬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보도록 합니다. 가로 1번 전문직 사회복지 실천 이전에는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신구빈법이 있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뭐다 여러분들 공적 복지 법률입니다. 공적이라는 거. 자, 그렇게 아시면 되시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전문 사회복지 실천의 출현입니다. 등장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에 전념하는 단체나 뭐가 등장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와 COS라고 하죠. 자, 인보관입니다. 둘이 성향이 다릅니다.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고요. 뭐 영국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발족했고요. 그냥 읽어 보시고요. 빈곤의 원인을 누구로부터 찾았습니까? 개인의 문제로 찾았어요. 개인의 문제로 찾았어. 그래서 개인이 어떤 나태함과 게으름, 이런 사람들 개인의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은 가난한 거야.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가난해졌다. 본인들이 가난해진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도덕적으로 이제 좀 더 높이고 이렇게 본인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높고 또 이제 근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빈민구제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 빈민구제의 핵심은 뭐야? 사회개혁이 아니야. 사회는 관계없어요. 개인 스스로입니다. 개인 스스로, 자조라는 건 개인 스스로죠. 개인 스스로 어떻게, 빈민이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떤 도덕적 변화를 통해서 어떤 가난으로부터 약자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자선조직협회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자선조직협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요. 그 과정 나오는데 쭉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가 일어나고요. 국가주도 구빈법이 한계를 부딪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체계적인 비조직적인 민간단체가 난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복과 누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있어서 낭비가 나타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선 동기가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선 단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자선조직협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선조직협회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중산층 누구주도 중산층 여성주도로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직종이 등장하네요. 직업 우회 방문원이 만들어집니다. 빈곤 가정을 방문하고요. 이들을 상담하고 또 이들을 교육하고 또 교화시킵니다. 이 우회 방문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의 직원입니다. 직원. 자, 처음에는 무급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유급으로 이제 바뀌네요. 이제 전문직이 됐네요. 자, 이들은요, 1대1 방문 서비스가 원칙이 되고요. 수혜 자격 심사를 합니다. 우와, 수혜 자격 심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적 배경에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그렇지요. 수혜자격 평가, 사회 진화론, 그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진화론적 입장이라는 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뭐 100점입니다. 100점. 자,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전파됐다는 얘기 나오고요. 자, 인보관 봅니다. 인보관에서의 빈곤의 원인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 국가나 아니면은 지역사회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 환경이 문제가 그런 거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바로 인보관입니다. 자, 과정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선조직협회를 비판하면서 등장했고요. 인보관, 빈곤과 불평등은 구조적 원인,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봅니다. 누가 주도로 합니까? 젊은 지식인. 아까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는 누가 중심이 했었어? 중산층 여성이라고 했었죠. 반면에 여러분들 인보관은 젊은 지식인 주도로 이루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토인비올에서 최초로 창립했고요. 어떤 목사님이? 예, 바네트 목사님이 사마를 강조합니다. 사마를 강조하는데 뭐 거주, 연구, 조사, 그리고 이제 개혁,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는 레지던스 맞죠? 레지던스 조사는 연구조사는 리서치 그리고 개혁은 리폼 이렇게 3R을 강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환경개선과 교육사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인보관은 환경입니다. 환경개선, 환경개선과 교육사업을 강조하고요. 사회제도, 환경입니다. 외부 환경, 제도. 자, 그리고 이제 빈민과 거주하면서, 함께 거주하면서 사회제도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인보관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빈곤을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인보관의 어떤 활동은요, 나중에 집단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고 갔었네. 여러분들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입니다. 개별 사회복지에 영향을 준 반면에 여러분들 인보관 같은 경우는 집단 사회복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전파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선배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해 두셨습니다. 두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두었습니다.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해 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성장기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2-1-4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배가 이 부분은 어떻게 공부하더라? 성장기, 그리고 분화기, 그리고 통합기, 그리고 발전기, 그리고 확장기 구분해서 기억하더라.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줄연기와 성장기와 분화기는 꼭 정리해서 암기해 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에서 있죠.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둘 사항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학교가 세워져야죠.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세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문적 교육과 훈련을 맡아서 하는 학교가 등장하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뭐다? 여름자선학교다. 자, 따라해 보세요. 여름자선학교. 여름자선학교. 예, 나중에 뉴욕자선학교로 이름이 바뀝니다만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름자선학교. 그래서 성장기 때 직업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 성장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여름자선학교가 등장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봅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무엇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무슨 직업이 나타납니까? 유급 직원이 등장합니다.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실천에 종사하면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직종들이 나타납니다. 직업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우회방문자. 아까 우리 앞에서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선배가 이거는 수업했었는데 그렇죠. 어디서? 자선조직협회 직원이 뭐였어요? 우회방문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무급사원에서 나중에는 무슨 사원으로? 유급사원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의료사회복지사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유급 직원들이 유급 직종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사회복지 실천이 변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이 정도로 안 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돼.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그 당시의 사회복지 현상을 사회복지 어떤 사회 형태를 비판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플렉스너입니다. 자, 그래서 플렉스는요, 전문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등장합니다. 이 정도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과정에 사회복지 실천이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가? 1919년 17개나 이제 학교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요, 개별 사회 사업 방법론이 확립이 됩니다. 예, 이렇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 성장기 때 플렉스너의 비판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들이 진행된다라고 정리해 두시고, 세 번째로 기억해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이론을 확립하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진단입니다. 사회진단이라는 어떤 책이 만드는데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이론이 확립됩니다.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메리 리치먼드. 그래서 성장기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거,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뭐가 등장한다? 여름자선학교. 자, 두 번째 뭐 기억해둬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게 무료에서 유급 직종들이 나타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둘 것은 그 당시 사회복지 실천을 비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플렉스너의 비판에 의해서 좀 더 붙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전문적 이론이 확립되죠. 누구에 의해서? 메리 리치먼드에 의해서. 어떤 책? 사회진단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분화기 보도록 합니다. 분화가 된 원인은요, 뭐, 이 선배가 적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경제 대공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이제 분화기가 이루어지죠.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직 분화기가 나타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어떻게 분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개별 사회 사업. 두 번째, 집단 사회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지역 사회 사업으로 세분화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이 세분화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 밀포드웨이입니다. 밀포드웨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밀포드웨이에서요,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 및 방법론에 대한 영역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개별, 집단, 지역사회 사업 등의 기본 사회복지 실천의 공통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세분화된 사회복지 실천의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개별사회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개별사회 사업에서 정리해 둘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발전했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해두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선배가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개별사회 사업. 자, 크게 두 부분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주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두 가지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분화기입니다. 크게 세 부분 어떻게? 개별, 집단, 그리고 지역으로 나뉘고요. 개별사회 사업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발전한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자, 진단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주의 밑바탕이 되는 이론은요, 프로이트 이론입니다. 프로이트 이론, 정신분석 이론. 기반이 된 게 진단주의입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보죠. 과거 심리상태가, 심리사회적 토대가 현재의 자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과거의 어떤 심리상태가 현재 미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과거의 그런 심리상태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치료해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 여러분들 진단주의입니다. 진단주의. 자, 이해되셨죠? 어떤 과거의 심리 상태가 현재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치료의 목적을 두는 것이 뭐냐면 진단주의입니다. 반면에 기능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주의의 반발에서 등장했고요. 인간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인간이야. 자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인간이야.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능주의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기능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의 수평적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제 해결 모델이나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 단기 개입, 그리고 문제 해결 시 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능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어떻게 다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과거에 이미 현재의 어떤 자아는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기능주의라는 것은 그런 인간이 아니야. 과거에 매몰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란 항상 창조적이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변하는 인간이야. 라고 보는 게 기능주의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집단주의는요, 1930년대 이후 발전했다라는 것 정리해 두시고, 지역사회 사업은요,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에 공공사회복지기관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기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죠.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이 있고요. 그린우드의 선포가 있는데, 통합기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해결 모델에 대해서 나올 텐데,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조하는 것이 목적이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진단주의와 앞에서는 말했던
기능주의의 통합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통합기 때 등장한 것, 여러분들 펄만의 문제 해결 모델 같은 경우는 앞에 개인주의의 개별사회에서 두 부분에서 발전했던 진단주의와 기능주의를 같이 통합하려고 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기 때 그린우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린우드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가져야 될 5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이론, 전문적 권위와 신뢰, 사회적 승인, 윤리 강령, 전문직의 고유 변화, 고유 문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선배도 한 문제가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전기 때 이제 모델들 나오죠. 이거 나중에 다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제 2번, 3번 보시다가 다시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통합기 때 해당되는구나. 발전기 때 해당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뭔데 나 모르겠는데 이거 겁먹지 마십시오. 2-3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그래서 출현기, 성장기, 그리고 통합기, 분화기, 성장기, 그리고 발전기, 확장기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배는요, 이것만 봐도, 여기만 봐도 그냥 머리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던데, 머리에 쥐나는 것 같습니다. 이 선배가 공부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공부하면서 끝까지 이 선배를 괴롭혔던 게 이 부분입니다. 연도 외우는 거. 연도가 또 시험에 나오잖아요. 연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연도가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판까지 암기가 안 돼가지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뭐 이거 다 연도 못 외웁니다, 이 선배. 그래서 이 선배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암기 능력이 있으시면 다 암기하시고요. 안 그러면 그냥 이 선배가 그냥 암기했던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 암기하시고요. 책임은 저한테 지지 마십시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암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암기가 난 도저히 안 돼. 그러면 할 수 없죠. 자, 제일 먼저 정부 수립 이전에 태화 여자관, 우리 흔히 태화관이라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 둘 것이 1947년도입니다. 이화여대에서 있죠. 최초의 사회복지 교육학과가 설립됩니다. 사회사업학과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 시작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해둔 것은 1952년도입니다. 한국외원단체 협의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외국 민간 원조단체입니다. 민간 원조단체예요. 영어로 KAVA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때 52년도니까 여러분들 1950년에서부터 1953년도까지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 그래서 전쟁 이민자 구호 활동을 합니다. 무엇 중심이니까 여러분들 시설 중심이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기억해 둘 것이 그리고 이제 1967년도 한국사회사업가협회가 출범이 됩니다. 1967년도. 그리고 1983년도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는 명칭 대신에 현재 사용하는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사용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1987년도 이거 중요하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 유언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처음에는 별정직이었죠. 별정직이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나중에 이제 일반직으로 바뀌죠. 그렇죠? 자, 이렇게 1987년도에 사회복지 전문 요원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1995년도에 여기 이렇게 정신보건법 제정된 거 있죠?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명칭 변경된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97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뀝니다. 그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최초로 시행되잖아요. 우리 시험 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07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사회보험이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외에도 이거 나머지 거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되는데 이 선배가 이거 다 외우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공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법제론도 나오고 이제 쭉 공부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그냥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이렇게 봐두십시오. 그냥 이 선배가 이제 한 것만 이제 봐두고 나중에 이제 두 번, 세 번 볼 때 다시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있는 것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토대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다 살펴봤고요. 사회복지 토대 봤고 발달까지 다 봤죠. 한국복지사의 발달 과정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40분이 벌써 넘어버렸네요. 이제 30분 이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암기 과목이라 할지라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암기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